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2월 23일 코인 파헤치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IT 전문 미디어 테크엠의 이수호 부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금융시장 내에서 빅뉴스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동결했다 이런 소식인 것 같아요. 3.5%로 동결했는데 이게 보니까 2021년 8월에 이제 금리 인상 시작한 이후에 1년 반 만에 이제 금리 인상을 멈췄다. 그래서 좀 시장에서는 빅뉴스인데 이게 코인 시장에 좀 영향이 있어요? 사실 간밤에 또 미국에서도 그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네. 그 유동성 축소 또는 중국이나 일본 몇몇 지역에서 유동성 추가 공급 그 거대한 어떤 그 해외 뉴스의 담론에서 좀 코인 시장이 많이 빗겨나고 있는 느낌을 좀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1월 들어서 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고 이미 연초 이후 코인 시장 한 30% 정도 많이 올랐습니다. 네, 올랐죠. 네, 네. 그리고 좀 빠질 줄 알았는데 또 안 네. 빠지고 있고요. 국내 뉴스, 해외 뉴스 크게 변동 없이 3천만 원대 초반을 그냥 네.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필두로 네. 대부분의 시장이 좀 코인 시장은 좀 안정적이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키워드 가지고 한번 네. 점검해 볼까요? 그러면 오늘은 사실 이제 국내 뉴스 위주로 준비해봤는데요. 세 가지 키워드인데 첫 번째 키워드는 돌아온 위믹스, 두 번째 키워드는 컴투스 코인 위험, 세 번째 키워드는 카카오도 제로 리저브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먼저 위믹스 얘기부터 해보죠. 네, 사실 굉장히 큰 화제가 됐습니다. 네. 위믹스 가격이 지금 한 달 새에 10배 이상 가격이 올랐고요. 예. 사실 이제 저희가 작년 말에 저희도 다뤘지만 위메이드의 가상자산 위믹스가 국내 코인 시장에 사실상 퇴출이 됐잖아요. 네. 그 퇴출이라는 의미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이런 국내 대형 거래소들의 모임인 닥사라는 곳에서 유통량을 속이고 있는 게 아니야, 투자자를 기만하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을 받고 유통량 논란이 있었죠. 네, 여러 논란 때문에 결국은 대형 거래소에서 퇴출이 됐고, 그래서 이제 위믹스는 해외 거래소 위주로 거래가 되면서 유동성도 쪼그라들고 사업도 크게 힘이 빠지고 이대로 사라지는 것 아니야라는 시각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갑자기 코인원에서 전격적으로 위믹스 재상장을 결정했습니다. 코인원이 갑자기 재상장을 결정했어요. 네, 이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16일 날 코인원이 공지사항을 통해서 위믹스 상장 페이지를 한 건 맞다. 하지만 2달 정도 지나고 보니 유통량과 관련된 신뢰성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듯 보이고 또 재발 방지를 위한 서류 보완,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보니 복귀를 해도 괜찮겠다라는 판단이 내렸다라고 해서 코인원이 전격적으로 복귀를 결정을 했고요. 물론 그러니까 모든 코인 거래소가 이제 복귀를 결정한 건 아니고 코인원만 아닙니다. 지금 한 거죠. 업비트나 빗썸, 코빗은 여전히 위믹스를 지금 상장하지 않고 있는데 코인원만 일단 상장을 결정을 다시 했고요. 이게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4대 거래소의 특징이 원화로 코인을 사고 팔잖아요. 즉 은행 계좌를 통해서 코인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고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코인 시장 유통량의 거의 99% 이상이 이 4대 코인 거래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퇴출되면 살아남기 어렵다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고, 실제로 위믹스가 상장 폐지되고 나서 개당 200원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시총으로 따지면 한 2, 3천억 정도까지 밀렸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3천원대 초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2월에 이 일이 불거지고 나서 결과적으로 12월 말에 상장 폐지가 됐는데 2달 만에 지금 10배 이상 가격이 뛰었고 결과적으로 위믹스를 믿고 기다린 분들은 또 굉장히 큰 시세 차익이 났다라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한쪽에서는 코인 거래소 퇴출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당분간은 위믹스가 살아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중간에 손절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 피해를 보신 분들도 적지 않은데 갑자기 또 코인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또 허탈해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다른 거래소들은 상장 다시 시킬 그런 얘기들이 나오나요? 이게 사실 되게 좀 예민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애초에 닥사라는 회원사를 꾸리게 된 것이 공식적으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 자정을 위한 민간 협의체라고 출범을 했지만 분명히 뒤에 금융당국과 정부에서 어느 정도 아직 우리가 그 코인 시장의 룰을 정립할 수 있는 거를 그 토대가 되는 기본 법률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인데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죠.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룰이 나오기 전까지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사업자들이 만들어 달라는 건데 이것 때문에 사업자들이 코인 거래소들이 모여서 시작을 한 게 닥사인데 문제는 서로가 또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다 장사를 해야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들인데 각각 다른 매장이잖아요. 고객을 끌어 모아야 되는데 문제가 되는 손님을 내보내긴 했으나 장사가 잘 되는 쪽은 상관이 없는데 장사가 안 되는 쪽은 이게 닥사라는 게 어찌 보면 우리에게 또 다른 규제 아닌가. 무언가 하려고 할 때 좀 핫한 코인을 데려오려고 할 때 이 닥사 때문에 협의체 때문에 사실 공격적인 영업을 못한다라는
내부에 어떤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당연히 뭐 3위나 4위 사업자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겠죠. 그래서 이들이 이번에 전격적으로 위믹스 상장한 건 업비트랑 빗썸에게 대항하려고 코인원이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고요. 왜냐하면 사실 저도 이 결정이 나기 직전에 이 내용을 받아 들었는데 이거를 업비트랑 빗썸에 물어보니 전혀 상의 없이 코인원이 단독으로 독단으로 저지른 일이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닥사 쪽에서 입장문이 별도로 나오는 것도 준비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 사실은 위믹스가 상장 폐지할 때도 다수결의 원칙으로 정해진 건 맞으나 또 특정 거래소는 또 반대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분명히 이견이 있었고 이게 닥사라는 게 여전히 민간협의체이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이견이 많을 것이고. 그러면 뭐 같은 그 위믹스 투자자들은 다 지금 코인원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는 많이 상황인가요? 몰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코인원이 최근에 거래량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당연히 편취할 수 있는 수수료의 양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고 있는 업비트나 빗썸도 이제 불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은 뭐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닥사는 뭐냐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자연스럽게 또 닥사 무용도는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또 최근에 토큰 증권 규제 가이드라인이 나왔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코인 거래소들의 밥그릇을 현 증권사가 일정 부분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코인 거래소들 안에서도 조금 이제 위험하다. 우리도 이제 이게 다 증권사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수료를 얻기 위한 내부의 어떤 치열한 경쟁이 이번 위믹스 사례로 보여진 것 아니냐라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번에 코인원이 일단 나름의 룰을 깼잖아요. 뭐 룰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함께 모여서 퇴출한 코인을 혼자 다시 받아줬기 때문에 앞으로 거래소 간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고 각자 도생의 길로 당분간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믹스 얘기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컴투스 코인 위험 뭐 이렇게 잡아오셨는데 이 내용 자체는 딱 이 특정해서 뭐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뭐 앞선 키워드랑 연결되는 얘기긴 한데 이야기 자체는 좀 다릅니다. 이걸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국내 4대 코인 거래소 앞서 말씀드렸던 이 닥사 회원사 중에 하나인 코빗이 있죠. 이 코빗이 지난 21일 날 갑자기 증권성 평가 지수를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코인 중 특히 코빗이 상장한 코인 중 여기서 증권성이 있는 코인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그 기준을 한번 가려봤다라는 건데 아시겠지만 지금 이 코인 증권성 이슈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분명한 건 코인은 증권성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약간 폭발력 있는 이슈죠 이게. 네, 맞습니다. 뭐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증권성이 있다 그러면 사실 코인 거래소들이 이 코인들을 좀 거래하게 놔두게 하기 좀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에서도 여전히 이견이 많이 있는 주제라 SEC도 또 CFTC도 미국 안에서도 지금 사실은 규제 기관 사이에서도 이걸 과연 증권으로 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리플이라는 코인에 대해서 증권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지금 여전히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나라의 경우도 사실 아직 의혹이 있거나 의심받는 코인들은 많지만 당국이 딱 집어서 이건 증권성이 있어요라고 말하는 경우는 사실 없고요. 단 증권은 코인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걸 분명히 선을 그었고 만약에 코인이 증권이 되려 하면 이거는 자본시장법 안에서 토큰 증권으로 발행을 해라라는 게 지금 우리 정부의 공식적 가이드라인까지 냈죠. 입장인 건데 문제는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 유통되고 있는 국내 코인 중에 증권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의심을 받는 코인들이 사실 여러 종이 있고 그중에 코빗이 딱 특정 코인들을 찝어서 증권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건데 코빗이 이제 먼저 지금 이런 걸 발표했어요. 어떤 것들이 이제 증권성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일단 내용을 보니까 일단 증권성이 높은 코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인 USDC 그리고 AMP라는 코인을 꼽았습니다. 이건 미국에 있는 것들이죠? USDC는 아시겠지만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달러 자산,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USDC의 발행사인 서클은 또 미국 실리콘밸리나 월가에 있는 거대한 어떤 금융 자본들이 투자해서 만든 곳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이게 디지털 달러로 진화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시각들도 있을 만큼 미국 자산을 철저하게 담보로 1대1로 만든 곳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미국 자산을 투자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것도 증권성이 있다. 파생 결합 증권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빗이 USDC를 찝은 건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증권성을 꼽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사실 단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국내 코인이 일단 국내 들어와 코인도 있습니다. 있어요? 컴투스의 엑스플라를 딱 증권성이 가장 높다고 설명을 했는데 반대로 증권성이 가장 낮은 거는 이제 탈중앙 블록체인의 대표 주자인 비트코인을 꼽았는데 그러니까 왜 엑스플라를 증권성이 가장 높은지 이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진 않았습니다. 하진 않았는데 어쨌거나 증권성에 대해서 무슨 기준을 좀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네, 기준을 정했습니다. 단일 프로젝트인데 이게 네트워크가 단일 프로젝트의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지, 즉 탈중앙성이 없고 중앙화된 기업이 운영을 하는 것인지, 또는 프로젝트 운영 중에 금전 투자 등의 내용이 있었는지, 즉 이 노드를 돌릴 때, 블록체인을 돌릴 때 이 참여자들에게 금전의 대가를 주고 돌리고 있는지, 또 하나는 발행인의 투자자에게 사업 수익을 분배하는 것을 약속을 했는지, 즉 계약상의 권리 등이 이 투자에 담보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딱 여러 개 따져봤을 때 증권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들은 이런 기준에 상당 부분 얽혀 있다라는 게 코빗의 일단 이번 리포트의 핵심 요약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이슈가 갑자기 왜 나왔는가, 코빗이 왜 이거를 갑자기 리포트를 발표했는가에 대해서 업계에서도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약간 뒷얘기도 있어요? 뒷얘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일단 컴투스의 엑스플라라는 코인은 컴투스가 하고 있는 이제 P2E 프로젝트인데 카카오가 하고 있는 것, 그리고 네이버나 위메이드가 하고 있는 사업이랑 사실은 사업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뭐 게임 코인이죠. 네. 뭐 메타버스 서비스도 붙여서 뭐 단순히 P2E가 아니다라고 주장은 하지만 사실은 일반적인 대중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P2E 코인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컴투스는 코인원, 코빗의 경쟁사 중에 하나죠. 또 닥사 회원사이기도 한 코인원의 2대 주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필 또 이 시기에 지금 상장 수수료 이슈로 코인원 전 임원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인원에 계시지 않는데 코인원에 계실 때 상장 대가를 받지 않았느냐라는 거 지금 검찰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증권성 이슈로 최근에 토큰 증권 규제 가이드라인이 나왔고 미국에서도 계속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앞으로 계속 지켜볼 여지가 있는데 딱 경쟁사가 투자한 경쟁사에 투자한 프로젝트의 코인을 증권성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딱 찝은 거 보면서 확실히 거래소 간의 어떤 상호 견제구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 서로 견제구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날리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 이슈를 되게 업계 재밌게 보고 있고 그렇다고 지금 딱 저희가 컴투스 코인이 위험하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게 국내 유통되는 코인들 대부분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부칙이 따라서 좀 다른 문제라 저희가 지금 하필 또 국내에서도 여전히 증권성 이슈를 이렇게 단죄하는 그런 당국의 발표는 없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는 안 했죠. 네, 룰이 없고 규제 회색지대고 심지어 토큰 증권 규제 가이드라인 기자간담회 Q&A에서도 금융위에서도 사실은 이 질문이 나왔을 때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건 결국은 훗날 나올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따라서 정해질 것이다. 즉 아직 법이 나올 때까지는 투자자 보호만 하겠다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네, 일단 어쨌거나 이제 코빗이라는 데서 이게 견제구를 던진 것으로 보여진다. 뭐 이렇게 좀 리포트를 냈다. 이런 게 좀 업계에서 좀 화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키워드 컴투스 코인 위험까지 얘기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카카오도 제로 리저브인데요. 네, 카카오 제로 리저브. 그 얘기를 좀 해보죠. 네, 사실 이거 저희도 여러 번 다뤘던 주제이긴 합니다. 라인 블록체인이 제로 리저브 선언을 했고, 뭐 쉽게 말하자면 코인을 찍어내서 팔아서 파트너사를 모으고 어쨌든 다들 플랫폼을 지향하잖아요. 그러면 플랫폼이라는 건 결국은 입점사들, 소매업자들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일정 부분 거마비를 주는 어떤 그런 형태가 리저브 형태의 코인을 발행하는 사람들이 코인 장사하는 거 이거는 안 하겠다는 게 이제 제로 리저브다. 그렇게 보시면 이런 됩니다. 거죠. 라인이 그 제로 리저브 선언한 이후에 사실 코인 가격을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또 하나는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신뢰를 하고 라인은 자신의 돈으로 사업을 하는구나. 우리의 돈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즉 코인 투자자의 돈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줬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근데 물론 사실 제로 리저브 때문에 이게 무조건 옳다라고 보기만 어려운 게 블록체인의 탈중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어떤 대가도 없이 들어와서 일할 수는 없지 않느냐. 즉 플랫폼을 키우려면 들어온 입점사도 수수료를 받아야 되고 그 과정에서 리저브를 주고받는 형태도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서 무조건 나쁘다고 보긴 어렵다라는 걸 이제 미리 전제라고 말씀을 뭐 좋다, 드리려고 나쁘다 합니다. 이런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카카오가 일단 라인처럼 제로 리저브를 천명을 했고 일단 21일 날 클레이튼 재단이 앞으로 나올 유틸리티 토큰 클레이라는 게 기축통화가 있죠. 네,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나온다라는 건 지금까지 카카오 코인이라고 불리는 거죠. 네, 클레이. 맞습니다. 지금 나오진 않았다라는 거고요. 미유통 물량 72억 8천만 개의 73%에 달하는 52억 8천만 개에 달하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은 클레이를 소각하겠다. 그러니까 자사주를 매입하는 뭐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는 건데, 즉 그러니까 시장에 나오지 않게 하겠다 이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의 클레이 투자자분들은 여전히 아직 팔지 않은 클레이를 클레이튼 재단에 갖고 있으니까
이거를 다른 파트너 입점사에 주고 또 그 입점사가 받아서 서비스를 내놓은 대신에 또 클레이를 팔고 가격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우려가 많았는데 네. 미유통 물량이 거의 70%에 달하는 물량을 소각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걸 소각하는 거에 대해서 안건을 투표 한번 해보자라는 건데 일단은 소각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코인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겠죠. 예. 또 하나는 이거를 클레이튼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투표를 통해서 하자. 즉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라는 어떤 그런 경영 방식을 꺼내 들었다라는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정해서 통보한 게 아니라 맞습니다. 투표를 통해 가지고 결정을 해보겠다. 네, 맞습니다. 이런 거네요. 즉 코인 보유자와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의견을 묻겠다라는 건데 사실 기존에는 이 클레이튼 재단의 결정을 대부분 카카오가 했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죠. 카카오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지만 어떤 굵직굵직한 경영상의 판단은 재단보다는 카카오 본사가 하는 경우들이 많았고 실제로 카카오 안에 가장 정점에 있는 지주사 역할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뭐 상법상 지주사는 아니지만 카카오의 창업자가 직접 경영을 총괄하고 있는 크러스트라는 법인이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그 크러스트에서 대부분의 블록체인 결정을 했다라고 보통 알고 있고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형태가 아니라 네트워크 참여자들에게 어떤 경영상의 중요한 판단을 투표로 한번 맡겼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크러스트 주축 member들을 이번에 대부분 클레이튼 재단으로 이동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월급을 받아라. 카카오가 주는 게 아니라 재단에서 일을 하고 재단에서 월급을 받아라 라는 일종의 인사 이동이 있었는데 이런 일련의 어떤 지금 뭐 소각 이슈 그리고 경영상의 판단 그리고 일부 인사들의 조직 이동 이런 것들의 결국 핵심은 카카오가 앞으로 회사가 아니라 재단을 통해서 블록체인 사업을 간접적으로 하겠다라는 것 그리고 코인 시장 내 재단의 법적 지위가 모호하긴 하지만 앞으로는 기업의 경영진이나 오너가 맘대로 하는 형태가 아니라 탈중앙 방식으로 블록체인 사업을 한번 꾸려가봐라라고 카카오가 한번 던져보는 건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실 이더리움 재단이라는 형태가 있죠. 이더리움도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창시자가 있지만 재단의 의사결정은 대부분 이더리움 재단 또는 이더리움의 노드의 참여자들이 같이 하는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카카오가 한번 가보겠다라는 의사를 이번에 표한 거여서 대외적으로 사실 굉장히 크게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 또 하나는 대기업 블록체인은 보통 소수의 대기업 경영인들이 알아서 결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꾸려가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았는데 갑자기 카카오가 왜 이렇게 탈중앙을 외치고 있지 이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이게 사실상 제로 리저브 선언이고 네, 맞습니다. 요거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다. 네, 이게 중앙화 기업이 그동안 코인 서비스를 좌지우지하는 행태가 많았잖아요. 앞서 저희가 다뤘던 유통량 이슈 때문에 문제가 됐던 위메이드 위믹스 같은 경우도 결국 위믹스 재단이 아니라 위메이드 경영진이 사실상 위메이드를 결정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네, 현재 위믹스 재단에 대한 대외적인 어나운스 대부분 장영국 위메이드 대표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재단과 법인을 일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카카오는 지금 이러지 않겠다라는 선언은 앞서 네이버 라인이 제로 리저브를 선언하면서 기업 간 짬짬이가 없을 것이라는 게 시장에서 굉장히 또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코인 투자자들의 존재감이 커졌다. 즉 이제는 소수의 기업 경영진이 중앙화 방식으로 경영을 하는 게 아니라 코인 투자자분들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듣겠다. 즉 주주에 준하는 대우를 해줘야 우리가 살아남는 것 아니냐라는 기업 경영인들의 인식 변화가 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마치 지금 국내 증시에서 행동주의 펀드들이 좀 얘기하는 게 계속 통하는 거. 맞습니다. 요거랑 비슷한 분위기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근데 또 한쪽에서는 그 의도를 순수하게 보지 않고 또 요즘 증권성 이슈를 두고 사실 각국 정부의 규제가 다가오고 있는 걸 다들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상장사고 또 국내의 큰 대기업들이 증권을 발행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분명히 있는데 이게 증권이 아니려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어야 하고 그래서 재단 쪽으로 그런 책임을 좀 미루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사실 일각에서 나오고 있어서 분명한 건 방향은 지금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발행한 코인들 중에 대부분이 당분간은 재단 쪽으로 좀 무게를 두고 사업을 벌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될지 좀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월 23일 목요일 코인 파헤치기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마무리 인사를 드리기 앞서 좀 재밌는 게 있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요즘 홍콩에서 코인 다시 거래될 거라는 얘기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 거대한 패권 전쟁 속에서 한쪽은 유동성을 줄이려고 하는데 한쪽은 유동성을 키우면서 동시에 코인을 약간 중국이 좀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는 코인 시장이 단순히 투기와 투자 현상이 아니라 국제 정치의 어떤 하나의 단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코인을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유가 하나 더 늘은 것 같다. 지정학적 이슈도 또 들어갈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각국의 어떤 패권과 우리나라의 어떤 그
존립에 이 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어 보여서 좀 앞선 얘기긴 하지만 이거 열심히 보고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코인 파헤치기 함께해 주신 IT 전문 미디어 테크엠의 이소호 부소장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이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